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목포대학교 인공지능공학과에 재직 중인 이현우라고 합니다. 신한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비교과 과정으로 디자인 싱킹 제1차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볼 거는 첫 번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와 거기에서 나오는 창의력, 그 다음에 디자인 싱킹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혁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차 시 과목이고요. 3차 시에는 싱킹 프로세서에 대해서 3차 시와 4차 시에 걸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4차 산업혁명과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까지 나왔는데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이란 단어 자체는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17세기 후반입니다. 그래서 1755년 또는 1745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1780년대를 이야기하고 약간 정확한 시점은 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18세기 후반 증기기관이 나오는 시점에서 증기기관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걸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됐고요. 사회, 경제, 이 구조, 이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에서 시작됐고 이게 유럽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북미까지 확산이 됐죠.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맨 처음에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이후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단계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보면요.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기까지는 뭐 4차니까 1차, 2차, 3차가 있었겠죠. 자, 1차는 바로 증기기관. 증기를 통해서 힘을 얻는, 동력을 얻는 기관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그림에 보는 것 같이 방적기가 있습니다. 뒤에도 자세히 나오지만 방직기, 방적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을 뽑는 방적직기와 면을 짜는 방직기가 있어서 이것들이 증기기관의 힘을 얻어서 굉장히 빠르게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되는 거죠.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죠. 2차는 전기입니다. 전기로 힘을 의해서 자동차 산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차는 컴퓨터를 한 지식정보혁명, 컴퓨터의 개발. 이게 발명품, 대표적인 발명품과 자동차는 뭐 그 이전에 발명이 됐지만 가장 보급화되는 시기, 이 시기를 따라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의 출처는 시마스에 있는 자료에 따라서 출제된 자료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또 누가 썼느냐? 이게 2016년 세계경제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2016년이죠. 벌써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9년차가 돼가는데 이때 4차 산업혁명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인공지능, 로봇,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혁명이다. 키워드는 사실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인데 거의 뭐 인공지능의 기술이 모든 기존의 산업들과 결합이 된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상과 실제가 통합되는 시대, 이런 거를 우리가 가상물리 시스템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키워드인데 사실 우리가 잘 안 쓰죠.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혹시나 가상물리 시스템이라고 나오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리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실제 살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물리적인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 가상이 붙는 겁니다. 가상이 붙기 위해서는 AI가 있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가지 가상의 기술들이 이렇게 가상세계와 연결된 기술이 붙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자동화, AI, 그 다음에 가상세계, 이런 게 모든 게 붙은 게 4차 산업혁명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784년으로 보는 거는 증기기관 보급화, 1870년 2차는 전기자동차의 대량 생산이 되는 거고, 3차 1969년에 반도체가 발명된 그때의 시기를 1969년, 정확한 시기는 중요치는 않습니다만 이렇고요. 4차는 방금 본 것 같이 2016년이고요. 예전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 그렇죠, 2020년 전까지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많은 부분이 이 산업 발전을 원동력이 되도록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봤을 때의 정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로 촉발되는 진흥화 혁명이다. 그리고 그 이상까지를 4차 산업혁명을 봤습니다. 1차, 2차, 3차, 4차는 키워드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다 신조어고요. 새로운 단어들이기는 합니다. 다 들어는 봤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데이터가 수없이 많아지고 커지는 현상.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거. 요즘에는 말을 안 하셔도 AI가 곳곳에 있다는 걸 아시죠. 그 다음에 데이터, 내가 원하지 않던 많은 데이터가 존재를 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벌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영국에서 증기기관과 방적기, 이 산업은 면방직 산업입니다. 영국이 이 시절에 식민지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인도라는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죠.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안 좋은 거죠. 근데 이때 인도가 세계의 80% 정도의 면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면송이 아시죠? 이 면송이를 다 영국으로 가져오고 이 면을 가지고 면직을 하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면직은 영국에는 면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면으로 만든 옷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귀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더 귀했고요. 물론 중국에서 넘어온 비단도 귀했지만, 그러면 영국에서 무슨 산업이 있었냐? 모직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모직은 양털이죠. 양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은 이런 방적기와 방직기로 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직을 생산해서 요 산업으로 경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었겠지만 이게 대표로 하는 거고, 그래서 노동자 계급도 굉장히 성장을 했고요. 이 시대 이후로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마 어디 다른 데도 보시겠지만 GDP의 변화가 1차 산업혁명부터 갑자기 세계 GDP가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노동자 자유민주주의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차는 독일과 미국이 중심으로 전기와 석유, 그 다음에 모터를 사용한 자동차, 중화학, 철강 산업이 발달한 시기. 그래서 이게 1870년, 1890년, 19세기 초를 보면 되겠죠. 19세기나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로 넘어갈 시점에 1900년 초에 대량 생산의 기틀이 마련해집니다. 3차 산업혁명은 1969년 미국과 일본도 이야기하지만 반도체가 미국에서 다 발명이 되고, 이때부터 컴퓨터의 기술들이 혁신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4차 산업혁명에서의 융복합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들이냐? 복합 기능의 제품이나 서비스, 이 제품 서비스가 이제 복합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도 나오고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경쟁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경력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뛰어난 디자인 또는 마케팅, 이 모든 3박자가 갖춰져야 경쟁력을 갖춥니다. 기술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죠. 디자인이 뛰어나야 사람들이 눈에 이목을 끌게 되고, 또한 구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게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단순 융합으로 본다면 두 개를 그냥 단순하게 결합시킨 게 단순 융합이고요. 사물을 물리적으로 결합시킨 거 1차원적인 결합이죠. 이 경우에는 별로 많이 효과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인 융합이라 하는 말은 뭐냐면 둘이 섞여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가 나오는 2차 융합을 화학적 융합이라고 그런답니다. 그 다음에 통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융합 분야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통섭입니다. 새로운 학문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융합으로 하는 기능입니다. 통섭의 능력을 갖춘다라고 하면서 융합 교육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융합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인문학과 공학이 합해지는데 이 합해서 단순하게 합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새로운 뭔가 새로운 학문을 가치를 생각해내는 게 통섭입니다. 어려운 단어죠. 이걸 추구하는 게 융합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고 융합품의 용복업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통합과 융합의 명칭을 조금씩 구분해보면 통합은 번들, 패키지 뭐 이런 게 있죠. 그냥 붙어서 가는 것들, 패키지는 한꺼번에 가는 게 통합이고요. 융합이라는 거는 하이브리드, 퓨전, 융합, 정확한 융합, 완벽한 융합은 화학적인 결합에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지리정보, 라디오, 근육이 다 합해진 게 내비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퓨전은 조금 결합이 되지만 상반되는 개념을 합친 거, 동서양. 하이브리드는 두 개의 독립적인 걸 합친 거, 전화, 컴퓨터가 스마트폰. 뭐 이거 반드시 이렇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죠. 스마트폰이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긴 하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보면서 미래 사회를 좀 예측할 수가 있는데 재미있는 그림에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자료 이정문 화백이 그린 그림이고요. 이거는 신기하게도 1965년에 그린 겁니다. 아주 오래된 50년이 넘어가는 거의 지금 60년이 넘어가는 그림인데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서기 2000년에 대한 생활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굉장히 맞아요. 여기 보면 태양열 전지판이 있어요. 태양열이 있고요. 자동차인데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움직이는 것 같고요. 달나라 올라가고요.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이 봐주고 집에서 치료를 받고 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공부도 집에서 하고 부엌엔 오늘의 메뉴를 알려주는 컴퓨터가 있고 뭐 소형 TV, 전화기가 있다. 각각의 매칭해보면 현재 2000년 시대에도 벌써 이루어졌다는 거죠. 전기로 가는 차, 태양열, 청소해주는 자동 로봇,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벌써 예측했던 사회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새로 그린 2050년에 응답하라. 요거는 그림이 카피라이트가 있긴 한데요. 최근에 그린 겁니다. 20년 정도에 그린 것 같은데요. 2050년에 어떻게 생겼는지 예측을 해보면 그 그림에 사실 많이들 다가가고 있습니다. 벌써 지구와 달나라로 가는 우주 슬라이드로 가서 올라가는 거, 튜브 속에서 잠을 자고 수면을 취해서 나중에 깨어나는 경우도 있겠고요. 뇌파로 조절하는 기능.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거는 전기를 무선으로 주고받는 거. 요것도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좀 무섭긴 하지만 연구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지금 무선 충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좀 강한 전기까지 보내고자 한다 이겁니다. 사실 이거는 테슬라는 자동차 이름이 회사이기도 하지만 에디슨 시대에 살았던 테슬라라는 헝가리 출신인가요? 크로아티아 출신이던가 뛰어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발명가고요. 에디슨보다는 어리지만 이 사람이 발명한 게 전기자동차와 이런 무선으로 전기를 보내는 걸 연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미래 사회를 우리가 좀 보고 예측을 해야 어떤 지금 우리 교과목에서 생각하는 창의력을 가지고 어떻게 디자인을 싱킹하나, 디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냐를 알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가벼운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퓨처를 포르캐스트를 할 건지 폴사이트를 할 건지가 중요하다. 포캐스트는 예측이죠. 폴사이트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예측하면서 찾아내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예측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보다는 폴사이트, 예언 비슷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인재상을 살펴보면요. 그러면 어떤 인재상들을 원하느냐? 바로 창의적인 인재상을 가장 많이 꼽습니다. 현재 예전에는 그 기업을 인재들을 뽑을 때 여러 가지 팩터들 중에 있었는데 지금은 창의적인 인재들을 우선순위 하는 게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AI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서 로봇이 대체를 하고 모든 것이 다 기계화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간단한 일들은 다 로봇과 기계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의성과 사고력, 정보 수집, 처리, 활용 능력 등이 다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조건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일단 다양한 지식, 경험이 있어야겠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와 아이디어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냐? 어떻게 문제를 다르게 생각할 것이냐? 그래서 새로운 결과물을 창조낼 것이냐? 이런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방금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든 거는 이 사람이 원래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했었겠지만 스마트폰을 생각해낸 자체가 물론 그동안의 경험도 있었지만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mp3 플레이어나 휴대폰, 전자수첩을 하나로 합쳐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바로 실행에 옮긴 거죠. 여기에 성공은 디자인도 있었고요. 물론 기술력이 뒷받침되었었죠.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해내게 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는 말들은 뭐냐? 바로 이런 디자인 싱킹이 중요하다. 디자인 싱킹. 디자인은 생각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결국은 지금까지 말한 창의적인, 융합적인 사고방식의 접근 방식입니다. 접근 방식에 대한 하나의 방식이 바로 디자인 싱킹이라는 겁니다. 다양한 분야 지식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사실은 융합적인 사고 방식. 이게 디자인 싱킹이라는 겁니다. 뒤에서 자세히 이제 디자인 싱킹이 어떤 건지를 보겠지만 디자인을 싱킹한다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면서 또는 어떠한 거를 생각해내면서 다 디자인에 해당됩니다. 생각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이런 걸 몰입이라고 하는데요. 동기부여를 위해서 하는 몰입, 이걸 또 다른 말로 임의적이긴 하지만 플로우라고 해석하는 그 여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동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몰입, 플로우 이렇게 어떤 플로우가 흐름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플로우 채널, 이 안에 흘러갈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채널이 뭐냐? 한쪽은 스킬, 기술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한쪽은 도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도전이 어느 정도 맞아야 이 상태로 온다는 겁니다. 내가 기술이 낮았을 때는 도전도 낮게 잡아야 되지. 기술은 낮은데 도전을 높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다는 거죠. 이 상태가 된다. 바로 업무나 불안 상태가 된다는 거고요. 기술이 높은데
내가 도전하는 과제가 굉장히 낮다.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볼이 느려지고 지루해지는 거죠. 이러한 이들은 이제 간단한 일들. 자, 이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사실은 그런 거죠. 적당히 어렵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몰입 상태가 빠집니다. 그럴 때가 가장 좋은 집중할 수 있고 하고 싶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아까 이렇게 디자인 띵킹 문제를 생각하고 하는 건데 너무나 높은 목표라든지 너무나 자기 기술과 자기 능력, 사실은 능력이 되겠죠. 능력과 멀어지는 걸 잡게 되면 그게 몰입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준비를 해봤고요. 이게 칙센트 미하이라는 사람이 내적 동기를 찾기 위해서는 몰입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술가 운동선수 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뭐 게임에 빠지거나 할 때는 이 몰입 상태에 빠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을 때는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도전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몰입 상태가 된다는 거죠. 깊은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됐을 때에 우리가 창의력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동기가 부여가 돼야 뭔가 생각할 수가 있고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경우를 통해서 나온 혁신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혁신, 이노베이션인데요. 혁신이라는 단어는 이노베이션인데 인벤트와 커머셜 상업화를 같이 합한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단어 자체가 이렇게 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는 발명도 되고 이게 상업화돼서 성공이 돼야 되는 게 혁신입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지. 이거는 공학과 경영책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 인용한 건데요. 자주 다른 데도 인용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키보드가 있었어요. 컴퓨터가 맨 처음 나왔을 때 키보드가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쿼티 키보드라고 합니다. 쿼티는 Q, W, E, R, T, Y 여기 써있는 쿼티를 그냥 그대로 읽습니다. 쿼티 키보드 우리가 그냥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맨 처음에 찾아보게 되면 영어 자판이잖아요. 영어 자판에는 그 가장 잘 쓰이는 곳에 잘 많이 쓰이는 단어들 A, S, D 뭐 이렇게 해서 그 손가락 위치에 맞게 배치를 시킨 것 뿐입니다. 이게 쿼티 키보드.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죠. 아니네. 거꾸로인데 이게 그냥 만들어졌고요. 드보락 키보드가 잘 쓰이는 단어를 배치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새로 드보락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이 키보드 방식. 많이 쓰는 단어들을 손가락 위치에 잘 배치를 해놨습니다. 안 쓰는 단어들은 빼놓고 사실 우리가 쓰는 거는 꼭 그렇진 않은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쓰질 않습니다. 쿼티 키보드를 쓰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새로운 곳에 이게 훨씬 더 혁신적인 물건인데도 비해서 사람들은 회피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혁신도 그걸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기술을 주도하는 거는 이렇게 공학적인 측면에서 공학자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어떨 때는 고객이 필요한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고객이 새로운 제품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사실 외면당합니다. 혁신적인 물건을 만들었지만 고객이 필요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거라고 합니다. 말보다 느린 자동차. 이거는 자동차가 맨 처음 나왔을 때 1885년 모터바겐 1호의 사진입니다. 실제 복각해 놓은 사진인데요. 1885년 벤츠 아시죠? 회사가 맨 처음에 자동차에 대한 1호 특허, 자동차라고 특허를 낸 모형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모터가
모터가 달린 차, 바겐, 웨이건, 폭스바겐 와건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자동차인데 문제는 말보다 느렸습니다. 너무 느려가지고 그것도 비쌌고 기술은 뛰어나지만 사람이 필요할 수 없다는 거죠. 일종의. 자, 수요 혁신은 기술이 주도하는 혁신은 이렇고요. 기술만 주도해서는 안 된다. 고객이 필요해야 된다. 수요 혁신은 이제 사람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술이 개발된다는 개념인데 바로 헨리 포드입니다. 1921년 사진이라고 써있네요. 1921년 사진에 헨리 포드인데 사실은 1908년부터 자동차를 대중화시킨 인물입니다. 포드 자동차 들어보셨죠? 헨리 포드인데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지금 T 모델이라는 건데 이때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1920년대까지 미국의 자동차를 대중화시킵니다. 대중화시킨 자동차를 처음 개발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혁신을 시켰느냐? 바로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여기 보시다시피 컨베이어 벨트에서 하나씩 조립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안 했고 수동으로 하나씩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같이 조립 형태를 만들었더니 자동차 비용, 생산 비용을 굉장히 줄였죠. 그리고 싸게 많이 팔 수가 있게 돼서 1913년 사진이지만 혁신적인 모델의 성공을 이루어집니다. 컨베이어 벨트죠. 컨베이어 벨트를 맨 처음에 발명한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어디서 그 축산업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흘러가는 걸 보고 나서 자동차에도 연결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수요 혁신이죠. 제품의 혁신은 제품 자체가 이제 계속 바뀌는 겁니다.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1세대 모바일 폰, 모토로라, 삼성, 자 2세대 뭐 CDMA 폰 이렇게 나왔고요. 3세대는 바로 스마트폰 시대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기술이 기존 제품이 개선이 되고 신제품 시장을 계속 공급하는 이런 혁신을 제품 혁신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 모토로라가 맨 처음에 나온 게 1984년부터 88년 사이입니다. 삼성전자가 맨 처음에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아주 늦을 때고요. 진짜 우리가 쓰기 시작한 거는 96년 이때부터 요 폰, 폴더블 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CDA 폰이 나오고요. CDMA 폰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획기적으로 2017년에 나온 스마트폰, 아이폰의 열풍이죠. 스마트폰이라는 단어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굉장한 사실은 혁신이 있었죠. 그림으로서는 이렇게 간순히 그렸지만 여기 혁신은 굉장히 큰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의 혁신. 그 상식을 뒤엎는 혁신입니다. 가장 큰 예로 다이슨 같은 경우입니다. 구조 혁신은 제품이나 서비스 구성하는 각 부품과 요소들이 연결되는 방식,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상식을 뒤엎는 혁신 중에 다이슨이죠. 상식을 뒤엎는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한 전자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 날개 없는 선풍기, 날개 뭐 바람 안 나오는 이렇게 헤어드라이기, 날개 없는 선풍기 이런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만들어냈습니다. 사실은 다이슨은 원래 청소기 개발 업체였어요. 그런데 요거 굉장히 혁신을 거듭하죠. 다이슨은 디자인은 기능을 따른다. 디자인은 기능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기 좋은 제품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도 기능적으로 훌륭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디자인도 훨씬 더 좋게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날개를 없애버리자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구조 혁신이죠. 그런 디자인적인 사고방식은 원래 디자인이라는 뜻은 지시하다, 성취하다, 계획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데시그나레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디자인 자체가 지시하다, 성취하다, 계획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 지시성취 계획이 있으니까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도 디자인이지만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를 바꾸어 나가는 것 자체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고방식을 디자인 사고방식, 디자인 사고, 디자인적 사고, 디자인 싱킹 이렇게 합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런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자인 싱킹 과정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에 공감하고 문제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방식이 사실은 이 혁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디자인적인 사고를 가지면 조금 더 오픈적인, 조금 더 창의적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의견들이 창의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최근에 나온 다이슨 제품에는 공기청정기를 삼긴 헤드폰도 나왔습니다. 이 안에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어서 외계인이 쓴 듯한데 얼마나 밝을지 모르겠지만 이 디자인 철학을 가진 다이슨 회사가 보인 건데요. 여하튼 연결성이 모두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던 모습입니다. 지금은 외면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꼭 필요한 제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는 참고한 사이트입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우리 개인적인 접근은 이제 고객 중심으로 변화를 해야 되겠고요. 서비스 제품 가치를 평가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은 고객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객 중심의 접근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인 가치를 제한해야 됩니다. 소중함, 편안함, 즐거움 같은 느낌에 대해서 어떤 걸 보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용성은 당연한 것이고 실용성 이외의 모든 것들이 같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사람 중심이 접근해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잠재 니즈라는 거는 필요함과 필요성 이런 거죠. 욕구. 알고 있더라도 표현되지 않는 잠재적인 욕구에 대해서 니즈, 필요성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혁신. 그거는 고객하고 연결되어 있고 고객은 바로 잠재 니즈까지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디자인 싱킹 같은 사고 방식도 필요하고 생각하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1차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